네, 이제 첫 번째 우리 교재에서 살인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살인죄요. 자, 형법 강론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객관적인 구속 요건과 주관적인 구속 요건 요거 두 개가 충족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잘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살인죄는 객체가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고, 주관적인 거는 이제 고의에 대해서 입증하라 그랬는데, 이 고의는 이제 우리가 강론에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총론에서 공부한 대로 그냥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무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뭐 경찰이 되거나 검사가 됐을 때는 고의를 입증하는 게 나름대로 이제 큰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학습을 할 때에는 고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제 설문지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제 여기 객체를 잘 보시는 거예요. 교재에서 우리 이제 뭐 객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었죠. 태아와 관련돼 가지고 있었고, 태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통설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판례 하나를 보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건 그냥 다루지 않고 좀 쉽게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시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이다라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례는 뭐냐면은 제왕절개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제왕절개. 근데 제왕절개를 하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진통이 없어요. 진통은 없는데 제왕절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배를 이제 가르겠죠. 쭉 이렇게 배를 가르죠. 제왕절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른단 말이에요. 그 요때 만약에 뭔가 이제 과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그 안에 태아가 뭐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그러면 아직 진통이 없는 상태인데도 자 이제 빨리 해서 뭐 좋은 뭐 이때쯤 해가지고 아이를 낳읍시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서 제왕절개는 이때부터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검사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에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만약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를 제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니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제왕절개를 한 거다. 그렇다면 제왕절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제왕절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는 시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형법적인 문제가 의사가 언제 칼을 들고 이제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분만 개시 시점, 즉 제왕절개 시점, 분만시죠. 분만을 시작하려고 하는 요 개시 시점을 사람은 시기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뭐다? 여전히 이제 진통설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사례에서도 뭐가 나왔겠습니까? 공소제기는 이렇게 됐고 사람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죠. 과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실의 문제가 들어가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로 볼 수가 없다. 근거는 뭐다? 사람의 시기는 진통시로 보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또 이해를 못하고 이제 결론만 외우는 또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사람의 종기 나오고, 뭐 종기는 뭐 이제 장기식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된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 볼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재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부작위에 의한 사례가 나오죠. 부작위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그걸 우리가 진정부작위라고 그랬죠. 부작위라고 하는 게 진정부작위범. 그래서 오로지 범죄의 성립이 뭐로만 되는 거다? 부작위로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의 대충 유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뭐가 있어요? 그럼 퇴거, 불응죄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야 범죄가 되는 거예요. 퇴거, 불응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자체는 오로지 부작위만 되는 거다. 그런데 살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자귀로 할 수 있죠. 당연히 자귀로 할 수 있죠. 자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그런데 뭐도 할 수 있다? 부자귀로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뭐를 안 줘요? 아이에게 모유를 주어야 될 뭐예요? 지위가 있고 뭐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총론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걸 보증인 지위 또는 보증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보증인 지위와 의무가 있는 자가 뭐를 하는 거예요? 부자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모유를 주지 않았다. 그래도 뭐가 될 수 있다?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이것도 부자귀로 하니까 이게 뭐예요? 부자귀범인데 이것은 앞에서 있는 요 진정 부자귀하고 비교를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부진정 부자귀범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요 살인 범죄는 부진정 부자귀범, 즉 부자귀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인 지위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나온 판례가 이제 오른쪽에 우리 11페이지에서 세월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부자기한 살인죄로 처벌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는 침해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침해범이기 때문에 침해범은 뭐예요? 결과가 나타나는 걸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야지 처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요 침해범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 인과관계가 만약에 부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원인 행위는 있었으니까 이 원인 행위는 이제 고의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의도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고의가 있었으니까 뭐다? 실행에 착수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이 착수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이 되면 결국은 뭘로 가는가?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관적 구성 요건은 이거는 이제 살인의 고의를 뭘로 인정할 거냐? 이거는 뭘로 볼 수밖에 없냐면 그 행동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행위로 판단.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 교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 급소를 날렸다, 올 때를 가격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되겠죠. 우리 위법성 파트는요. 위법성은 이제 그 원래 우리 총론에서 배웠던 위법성 파트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데 다 위법성이 조각될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살인죄는 실제로 위법성이 조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도 거의 안 되는 케이스가 좀 많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긴급피난 같은 게 있는데, 긴급피난을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하진 않겠지만 긴급피난이 되려면 이 살인죄를 저지를 때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침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보다 더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긴급피난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이 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볼 게 뭐냐면은 요 죄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강론을 공부하실 때 이제 앞에 있는 거 구속 요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뒤에 죄수 문제를 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쭉 한번 보면은 보호법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류탄 하나로 사람을 10명을 죽였다. 그러면은 행위는 하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법익은 침해되는 거는 이제 10개가 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고,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이때는 상상적 경합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가장 중한 죄,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각각 행위가 서로 다르다. 여기서 한 명 죽이고 저기서 한 명 죽이고 막 이렇게 되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자, 시체를 뭐였다? 유기를 했습니다. 사람 죽여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따로 유기를 했어요. 그럼 이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시체를 못 찾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가까운 지인이 만약에 어디에서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 이 시신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못하게 아예 시체를
유기시켜 버렸다. 그러면은 여기 또 새로운 법익이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살해를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살인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사체 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각각 성립하죠. 성립하고 두 개의 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게 보호법익이 서로 완전히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체적 경합이에요. 자, 그럼 실체적 경합은 자, 중한죄의 2분의 2를 가중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칼로 사람을 살해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면 칼이 옷에 찔리죠. 옷에 찔리니까 이 옷 있죠. 옷 엊그저께 산 엄청나게 그 비싼 옷인데 옷이 지금 찢겨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니까 옷에 대한 손괴죄가 되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여기 손괴죄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니까 두 개의 실제적 경합이냐?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지 않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 워낙에 큰 법익이기 때문에 그 법익, 요 살해하려고 하는데 요 법익에 있어서 옷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해하는 데 있어서 옷에 대한 손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가벌적 수반 행위로 보고요. 아예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흡수된다. 이 손괴죄가 성립한다가 아니에요. 따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 해버려요? 흡수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존속살해죄입니다.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 한번 뭐 쭉 살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하실 것은 양부모입니다. 이제 친양자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양부모도 뭐가 되는 거다. 여기 이제 객체가 되는 건데 입양이 돼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친부모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이제 문제 됐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세요. 친부모는 이제 존속살인이 안 돼요. 양친과의 관계만 인정한다라고 해서 친부모를 이제 살해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보통 살인죄로 처벌한다. 존속살인죄와 비교해서 이제 보통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우리 교재 18페이지를 보시면 직계존속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속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호적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호적에 친권자라고 기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요 존속살해죄의 고의가 인정이 되려면은 객체를 인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자기의 아버지다, 자기의 어머니다. 즉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요 인식하지 못하고 죽이고 나서 보니까 어머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살인죄가 아니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살인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페이지 19에서요. 그 공범 파트를 가볼 텐데 공범은 뭐 이제 살인죄 특별한 건 없죠. 뭐 같이 하면은 뭐 살인죄 공동정범이 될 거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같이 했을 때 그래서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존속살해죄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존속살해니까 존속살해를 할 때 신분자가 있어야 되니까 요 신분자는 아들이겠죠? 근데 여기는 비신분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들이 아닌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엄마예요.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해서 아빠를 이제 살해하는 경우입니다. 요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연히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존속살해죄입니다. 근데 이게 엄마는 어떻게 할까? 지금 범죄가 각각 따로 처벌하면 되는데 둘이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으로 같이 했으니까 이 엄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견해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엄마도 같이 했으니까 존속살해죄가 되고 아니다. 엄마는 그 남편이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그 공범 파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가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들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엄마는 보통살해죄가 성립하고 자 이거는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학설이 이렇고 판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자,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아들 있죠. 이 아들은 당연히 전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전속살해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엄마는 마지막 처벌받는 거는 보통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은 맞는데 성립, 어떤 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를 둘 때에는 여기에서 전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전속살해죄가 성립은 하는데 보통살인죄로 뭐한다? 처벌받는다. 요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근데 이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우리 총론의 33조 조문의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결론은 이렇게 좀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논리가 뭐 매번 나오는 이게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19페이지 공본 파트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은 판례가 아니고 학설의 태도이다. 근데 보통 우리 국가고시나 이런 거 나올 때 다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오죠.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구별해 가지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있어요. 촉탁 승낙인데 자, 촉탁 승낙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다음에 내가 너 죽여도 돼. 그러니까 자기가 승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승낙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고의로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촉탁이 있거나 승낙이 있으면은 조금 불법의 정도가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감경 처벌하는 거예요. 대신에 촉탁이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우 진지한 의사로 촉탁이나 승낙을 해야 되겠죠. 장난으로 나 좀 죽여줘. 나 죽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 나 죽여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진지한 의사여야 되고 이 진지한 의사여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우리 22쪽에 자살 교사 방조가 나옵니다. 이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범이 뭐냐면 자살이죠.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 했다? 교사했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라 또는 죽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게 지금 교사고 이게 방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자살이라고 하는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구속 요건도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을 처벌하진 않죠. 그래서 이 교사범은 사실은 공범인데 이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죠. 형법 총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종속하여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를 공범 종속성설이라고 하죠. 당연해요. 정범이 있어야 공범이다. 자, 정범, 내란죄의 정범이 있어야 내란을 도와주는 공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란을 저지르는 사람, 정범이 없는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살은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대한 공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 교사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총론에서 이야기하는 공범 종속성설에 대비되는 공범 독립성설, 공범은 정범하고는 독립하여 성립한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거 하나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한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뭔가를 권유하거나 방조하거나 이게 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4쪽을 보시면 이 사례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7살, 4살인데 이 아이들이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얘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들을 뭐 하냐면 자살을 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자. 가면은 저 물에 들어가면 이제 아빠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엄마예요. 얘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엄마는 자살 교사죄가 되겠냐? 또는 방조가 되겠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자살 교사가 방조가 되려면 이 정범이 뭐가 돼야 돼요? 일단은 자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살이 되려면은 자기가 내 목숨을 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 의사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7살짜리, 4살짜리는 그런 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엄마는 자살교사방조죄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다? 그냥 살인죄가 되는 거다라고 본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자살 방조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방조범에 있어서 당연히 인과관계가 요구가 돼요. 즉 내가 도와줬죠. 옆에서 망을 봐주거나 뭐하거나 도와줌이라고 하는 방조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범행 결과에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겠습니까? 여기 인과관계예요. 자, 갑이 자살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터넷에 청산가리 팝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살하는 사람이 여기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청산가리를 사서 먹고 사망을 했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살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 방조죄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걸 봤어요. 청산가리 판다는 걸 봤는데 요 갑한테 안 사고 다른 데서 을한테서 구입을 해가지고 먹고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연관관계가 없죠. 설령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하더라도 광고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에 연관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조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 방조를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첫 번째 사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다른 판례들도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쪽으로 가시면 위계 위력에 의한 게 있죠. 위계 위력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위계 위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의미를 우리가 좀 공부를 했죠. 뭐 강간죄 같은 공부할 때. 그래서 그 정도의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뭘 했다는 거예요? 위계 위력을 통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위계 위력이면은 보통의 살인죄보다 좀 더 감경하에서 처벌하는 것처럼 느껴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조문을 놓고 보시면은 위계 위력으로서 촉탁승낙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속여가지고 요 자살자가 있는데 요 사람을 속여서 즉 위계 또는 야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자살자가 자살을 하게 만든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자살 교사가 되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계 위력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모르고 죽은 거지.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잖아. 안 죽고 싶었는데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자발적인 자살자의 죽음을 도와준 게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요 위계 위력은 뭐냐면 살인죄의 수단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인죄로 처벌해요. 조문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250조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를 존속을 그렇게 위계 위력으로 했다. 그러면 존속살인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보통 살인죄로 처벌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구조를 잘 보세요. 그래서 27페이지를 가시면은 위계 위력에 의한 처벌 나오죠. 처벌.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처벌의 내용 헷갈리면 안 된다.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감경하는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쪽이죠. 28쪽에 예비죄를 보겠습니다. 예비. 자, 예비는 일단 뭐 살인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강간, 그 다음에 강도, 방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이제 공통되는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가 되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계획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인 행위를 하려고 칼을 산다라고 하면 살인을 뭐라 그러냐면 기본 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본 범죄를 행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그리고 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칼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살인을 준비한다. 살인 준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면 그 준비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이거 두 개가 둘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거다. 내가 내일 사람을 죽이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칼을 사요. 칼을 사는데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이 칼을 사용하겠다. 즉, 이 칼로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일 사람을 죽이지만 사과를 깎아 먹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럼 이 용도는 뭐예요? 이 칼의 용도는 사과 깎는 용도죠. 즉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비죄가 안 된다는 거죠. 굳이 나누자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살인 범죄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시험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